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 뇌과학자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그 비밀을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박사님, 한 주 동안 안녕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꽃이 망울망울을 막 터트립니다. 그렇죠. 곧 지천에 꽃이 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좋더라고요. 박사님도 꽃 좋아하시죠? 꽃 뭐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꽃 앞에 앉으면은 절로 마음이 참 꽃처럼 예뻐집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봄이 오면은 뭐 처녀들이 바람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분이 정말 참 좋아지죠. 예.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꽃을 보면서 원수를 갖겠다고 이빨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꽃 피는 계절이 되면 누구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뻐집니다. 이 꽃이라는 게 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박사님? 당연히 미치죠. 예, 그렇습니다. 뇌 건강에 좋아지는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섭취량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시는 술. 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뇌를 마비시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신경세포 그 자체도 상당한 손상을 입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 0.4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심장과 호흡을 관장하는 뇌까지 억압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돼 있습니다. 뇌와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술. 건강과 삶을 망가뜨리는 음주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건강한 음주법과 숙취 해소법까지. 펑셔널 MRI나 스펙트나 팩트 같은 장비를 통해서 봤더니 술로 인한 뇌 손상이 많더라. 알코올 자체가 우리 간에서 1차 분해되는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 자체가 그건 굉장히 독성 물질이고요. 또 암도 이 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에 생긴다고 저희도 이야기합니다. 술의 유혹을 이기는 건강한 뇌 만들기.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술을 마시면 뇌가 기를 잃는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박사님, 술 어떻게 좀 드십니까? 안 취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나도 한두 잔 하죠. 아이고, 드십니까? 뇌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께 오늘은요, 술 잘 마시는 법, 술 건강히 마시는 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 자리하시죠? 그렇습니다. 다사랑 중앙병원인데 이 알코올 전문가입니다. 또 알코올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 우리 이무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는 술을 좀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직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요. 술 마실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 40대죠. 제일 위험할 때가 40대인데 괜찮습니까, 이 박사는? 직업적으로 알코올을 관여하고 있고요. 또 알코올로 인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경각심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괜찮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 보면 저한테 상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술이요. 사실은 그냥 마시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고 마십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지만 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술이 뭔가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술은요. 술을 많이 마시지만 실제 술의 기준 또 술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론적으로는 일단은 에탄올이 1% 이상 함유된 음료는 다 술로 이렇게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의 종류에는 뭐 소주, 맥주, 양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과실주도 있고요. 또는 화학주라고 하던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증류주, 또 발효주, 과실주 이런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아주 술에 관한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 아마 오늘 우리 이야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
게 준 정말 신이 준 이 악마의 술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태초에 인간이 포도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악마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포도를 익으면은 우리 함께 좀 먹자. 그러면서 이 악마가 뭘 데리고 왔느냐면은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오, 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룹을 해서 이제 포도가 익어서 결국 만든 것이 포도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양같이 순하던 사람이 자꾸 마시면은 사자처럼 험악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숭이처럼 춤도 추고 괴상한 짓도 하고 그러고 이제 넘어져서는 막 토하기도 하고 아주 돼지처럼 된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막 우리 이야기가 바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양같이 순하던 사람이 마치 사자처럼 험악해지기도 하고 원숭이처럼 우스꽝스러워지다가 결국엔 돼지처럼 지저분한 행동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드는 술이요. 오늘 이 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괜히 덜컥 겁이 좀 납니다.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는 이 술, 에탄올이 들어있는 것들을 다 술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먹어도 되는 건가요, 에탄올이? 예, 기본적으로 뭐 마셔서는 안 될 물질은 아닙니다만 좀 일정한 양을 가지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잘 마신다, 많이 마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간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거든요. 특히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에서 하루에 석잔 이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요. 특히 여성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그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떨쳐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술로 인한 피해가 없게 술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하면요, 그럼 전혀 못 받아들입니다. 너무 그러려면 왜 마시느냐라고 네네네. 이야기하셔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 많은 양을 마시게 되면요, 박사님, 뇌술이 확실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면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는 곳이 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정신과 의사들은 이 up to down 그럽니다. 뇌 위의 부분이 우리 뇌는 이 크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아주 인간 뇌죠. 아주 고급스러운 지성적이고 점잖은 뇌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동물적인 뇌, 동물뇌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의 줄기인데 이거는 운동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술을 마시면은 이 아주 고급스러운 이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 살짝 마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얌전한 사람도 막 굉장히 아주 난폭해지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해방현상이다. 근데 보통 때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이걸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취가 돼버리니까 이 누르는 힘이 없어지니까 이 밑에 있던 이런 원시적인 감정이 그냥 막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해져 버리면 걸음도 못 걷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뇌관까지도 마취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술의 작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생명의 기본적인 역할을 쥐고 있는 뇌까지도 마비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이제 생명까지도 정말 위험하게 되죠. 우리 아마 이 박사는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예, 그런 환자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 술의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접하는 경우에는 음주 측정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면 면허가 정지당하고요. 또 0.1이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당하는 것처럼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말씀처럼 일정한 양이 되면 기분의 변화가 오지만 더 이상이 되면 운동 실조가 오고요. 반응이 느려지고 더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심장과 호흡을 관장하는 뇌까지 억압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 0.4 이상 넘어가면 이론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시는 양이 보통 0.5 전후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간단하게 기분이 좋아진 상태를 넘어서 때로는 박사님 말씀처럼 잠재되어 있는 공격성이나 숨어있는 분노가 표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은 단계로 마시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최근에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발달되다 보니까 분명히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알코올 자체가 인간의 뇌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어떤 구조적인 변화는 CT나 MRI 같은 어떤 장비를 통해 측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구조적인 변화가 오기 전에 기능적인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전문 같은 경우는 펑셔널 MRI나 스펙트나 팩트 같은 장비를 통해서 봤더니 확실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술로 인한 뇌 손상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 몸에 술이 들어왔을 때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이란 장기가 기능을 해가지고요 이걸 안전한 물질로 만들어서 배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에 술을 먹고 나서 얼마 정도 있으면 우리 몸에 피해가 없어지느냐 또는 술이 다 빠져나가느냐를 이 간의 기능 가지고만 논의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간의 기능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보통 음주하고 나서 2, 3일 정도 쉬어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제로로 나오는데요. 뇌 손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퀘스천 마크가 붙어야 됩니다. 과연 혈중 알코올이 다 빠졌더라도 뇌 흔적에 대해서도 완전히 없어졌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전반적인 뇌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술 마시고 나면은 모든 계산 능력도 떨어지고 운전도 우리가 옳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문제가 생긴다. 그건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수준까지 망가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술을 마시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시냅스라든가 신경회로죠. 또 그다음에 신경세포 그 자체도 상당한 손상을 입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게 이제 이 뇌 기능이 떨어지고 나면은 참 이제 이 손상을 받는 것이 우리가 시상하부라는 곳인데 여기가 생명의 중추입니다. 이게 이 시상하부의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염증을 잘 앓게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괜히 그 상기도염, 피부염 이런 염증들이 잘 생기는 것도 사실은 그런 아주 원대한 그런 깊은 영향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술을 마시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진다. 이러한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제가 동영상으로 쭉 모아봤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요. 계속해서 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4개월째 병원에 입원 중인 47세 김석호 씨. 젊은 시절 인정받는 사업가로 활동하며 가족들에게도 책임감 넘치는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진 폭음이 6년간 지속되자 결국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김석호 씨의 음주 습관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을까요? 통제가 안 되는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건 2007년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상 좀 어려움, 그리고 좌절감, 나 자신에 대한 화, 분노, 이러한 도피책으로 술로 의존했습니다. 소주 3병을 하루 활동 시간에 계속 마시는 장기간 음주를 했습니다. 간이 간경변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요. 어느 순간 스스로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술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술을 끊을 수 없었던 건 심리적인 이유가 컸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일단 잊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도피죠. 깨어나면 맞닥뜨리는 현실이 두려워서. 과도한 음주로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와도 떨어져 살게 된 김석호 씨. 모든 것을 잃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술에 의지했을 정도라고요. 진단 결과 알코올성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상태인데요. 합병증인 식도 정맥류까지 나타나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환자분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술 때문에 간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간경화가 왔는데 간경화라는 게 결국 간이 흉터세포, 상처세포가 흉터세포로 변해서 섬유화돼 버려가지고 간의 기능을 못 하거든요. 이제 그 상태로 되어 있고
지난날을 반성하고 치료하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몸은 여전히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 인지 행동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술로 건강을 잃은 경우가 많은데요. 과도한 음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건 간뿐만이 아니라고요. 술로 인한 뇌 손상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신체 부위 중 알코올에 의해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부위가 바로 뇌입니다. 보통 뇌는 이제 뇌 자체가 공간 없이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꽉 채우고 있는 뇌라면 비교적 건강한 뇌라고 볼 수 있고 빈 공간이 많다라고 싶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죠. 뇌의 실질이 꽉 차 있지 못하고 주로 줄어든 걸로 봐서 뇌가 술 때문에 손상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결론은 아주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뇌에 발생하는 여러 질환 중 알코올과 관계가 있는 것은 혈관 장애인데요. 음주로 내장 비만이 심각해져 병에 걸리면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섭취로 혈압이 상승되면 뇌졸중을 부르기도 하므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술을 줄여야 합니다. 알코올이 위를 자극하면 식욕부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심할 경우 복통, 구토,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식도암, 위암,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췌장 역시 알코올에 민감한 부위인데요. 췌장이 손상되면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 수 없어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알코올은 적혈구 생성을 억제해 빈혈을 유발하고 백혈구 역시 감소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면역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기, 결핵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알코올 섭취는 성욕을 증가시키지만 발기력과 정자수는 감소하게 되고요. 여성의 경우 월경이 없어지고 난소의 크기가 줄어들며 불임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알코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간 손상인데요. 경증일 경우 지방간 증세가 나타나고 계속 알코올을 섭취하면 간세포가 파괴됩니다. 간 손상이 지속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간경화가 일어나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일단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그것은 거의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의 술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다. 내가 술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자꾸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계속 술을 먹는다. 그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의 초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치료를 빨리 받으면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저는요, 이 술이라는 존재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영상까지 보니까요. 술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렇죠,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박사님? 이 술을 마시면 나오는 호르몬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술을 마시면은 꼭 뭐 나쁜 호르몬이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처음에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 그쵸.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 같은 그런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양이 사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이제 공격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놀라데레나린이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더라도 술 한잔 마시고 나면은 뭐 방향도 잘 안 되지만 우선 운전이 난폭해집니다. 그게 이제 공격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막 운전이 예절도 안 지키고 아주 난폭하고 신호도 그냥 막 건너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고가 정말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이제 양이 사자로 되는 이런 순간은 참으로 나쁜 공격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다, 뭐 술을 이렇게 먹으면 괜찮다, 저렇게 먹으면 괜찮다, 이런 낭설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궁금했던 거,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말씀하셨지만 독주 많이 마신다고 하셨는데요. 한국 사람들. 독주 마시면 뭐 도수 약한 거 마신 것보다는 그 다음날 숙취가 없다. 독주 마시면 오히려 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말이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독주하고 다음날 숙취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찌됐건 많은 알코올이 들어갈수록 우리 몸은 간뿐만 아니라 뇌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후유증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숙취라는 것은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산물, 특히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설명하실 건데,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어찌됐든 독주 안에는 같은 양 부피 내에 알코올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 간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정해진 시간에서 분해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주를 먹었다 해서 간이 더 많이 분해하고 약한 술을 먹었다 해서 더 늦게 분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단위 시간당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용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면 마실수록 숙취감이나 덜 분해되는 상황이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오히려 독주가 다음날 숙취감이 없다, 이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먹으면 숙취가 없다, 오히려 뒤끝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사실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괜히 알코올 도수 높은 술이다, 뭐 좀 좋은 술이다, 이거 먹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좀 적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여러분 몸에 지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술에 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항상요. 얼굴 빨개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만 마시면. 근데 오히려 빨개지는 것이 술을 잘 분해한다는 신호다, 술 잘 받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얘지는 사람이 오히려 술 못 마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있는데요. 박사님은 술 드실 때 얼굴 안 빨개지시나요? 저는 뭐 술 냄새 맡아 빨개집니다. 그럼 이 오해에 따르면 박사님은 술을 잘 분해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맞습니까? 아마 좀 이따 박사님도 말씀하시겠지만 그건 정말 잘못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술을 마시고 나서 어떤 뭔가 혈색의 변화나 피부의 변화가 왔다는 것은 아까 알코올 자체가 우리 간에서 1차 분해되는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 자체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독소 물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각종 암도 이 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에 생긴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물질이 잘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우리 혈관을 타고 표층에 있는 이렇게 피부나 이런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술을 더 강권하거나 더 억지로 먹이게 되면 실제 그분들이 소량에 의해서도 돌아가실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이 하얘지고 이런 혈색의 변화가 오신 분들은 정말 술하고 안 맞는 분이고요. 거기서 더 먹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부터 술자리에서 나 얼굴 빨개지니까 나는 간 튼튼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해서 그거 낭설이라고 증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아니다, 너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바로 정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술 먹어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음주운전이거든요. 음주운전 사건들도 뭐 많이 접하시죠? 최근 건 아니고요. 과거에 이미 그 운전면허를 상실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저 병원에 입원하실 정도 되시면요. 과거의 경험을 물어보면 확실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경험이나 또 그로 인한 어떤 사고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 외에도 병원에 치료받을 정도 아닌 상태에서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알코올 자체가 어떤 질병적인 차원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많이 위축된 반면에 지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음주운전자가 꽤 많고요. 예. 제 주위에도 사업하신 분들이나 이런 보면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술 마실 때는 술 마시면 내가 대리를 부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시는데 술량이 어느 정도 돼서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면 습관처럼 그냥 몰고 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대리를 불러놓고요. 대리이사가 자기 기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빨리 안 왔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해서 대리이사 내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몰고 간다고. 이만큼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은
빨리 고쳐내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너무 큰 피해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건 정말 내가 언제 털지 모르는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엄히 좀 다스리고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분이 억울할 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재수가 없어 내가 걸렸다고 하지만 길게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고 또 한 가정을 구하는 거고 한 사회를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굉장히 엄하게 저희 사회가 용납하지 말고 예, 처벌할 건 처벌하고 또 캠페인할 건 캠페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음주운전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지 영상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다들 뭐 이 정도 술이면 괜찮아, 나 운전할 수 있어 라고 흔히들 술자리에서 말씀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얼마나 위험한지는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또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죠.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행을 부르는 행위인데요. 뇌를 마비시켜 이성을 잃게 만드는 술이 원인.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심각한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살인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2008년 한 해에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26,873건. 그로 인해 969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는 618명으로 사망자가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음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 사고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 안타까운 사실은 음주운전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의 사망률 역시 높다는 것인데요. 뇌 사진 중에서 전두엽 기능에 뇌 부분이 많이 위축이 돼요.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술을 먹으면 괜한 객기, 괜한 충동성을 그냥 바로 발휘해 버리는 거.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내가 평상시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술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심리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음주 후 심리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성인에게 오렌지 주스를 먹인 뒤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일주일 뒤 같은 사람에게 알코올이 든 오렌지 주스를 먹이고 뇌파를 확인해 본 결과 알코올이 된 주스를 마신 경우 되뇌 피질이 푸른색으로 나타났고 일반 주스를 마신 경우는 붉은색을 보였는데요. 되뇌 피질이 푸른빛을 띨수록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통제해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하던 뇌가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통제가 느슨해지고 감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뇌 영역 간의 의사소통 기능이 뚝 떨어져요.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앞에 뇌도 기능이 떨어지고 뒤에 뇌도 기능이 떨어지고 모든 뇌가 한 목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비정상적인 행동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맥주 한 잔의 경우 65kg인 성인이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정도인데요. 정신이 말짱하다고 느껴도 이미 뇌세포에는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할수록 뇌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은 크레아틴이 감소하며 동시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콜린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소주 한 잔이면 괜찮겠지, 맥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입에 댔다면 차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제일 좋은 판단입니다. 이렇게 술 마시고 나면 뭐 폭력적으로 변해서 주폭이 되기도 하고 음주운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 다음날 내가 그렇게 했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또 하는 또 거고요. 하게 되죠. 재범을 하게 네. 되죠. 자기가 어제 뭘 했는지 까맣게 기억이 못 하니까 그니까요. 이게 정말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블랙아웃은 왜 생기는 건가요? 그것도 역시 이제 이 해마라는 곳이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해마의 기억 시스템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술 마시고는 뭘 공부를 어떤 술을 마셔야지 한잔 해야지 공부가 잘 된다는 사람들에서 수험생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사회인에 대해서 가령 우리 승진 시험을 한다든가 그걸 또 한잔 마시고 하는데 그건 사실 말짱 흑공부입니다.
예, 그것은 아는 것 같지만 아까 우리 이 박사 이야기처럼 괜히 과대망상 같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머리에 남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마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스트레스일 때는 심지어 해마의 신경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기능을 못합니다. 나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블랙아웃이 생기고 또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하고 폭력적으로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이 기억 시스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블랙아웃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뇌에서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닐까요? 그만 마셔야 되는 수준이다. 너는 이제 알코올의 힘을 빌리면 안 된다라고 사인 보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어찌됐건 블랙아웃을 경험하신 분들은 당시에는 전혀 모릅니다. 자신이 블랙아웃 상태인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네. 본인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정상적 음주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날이죠. 내가 집에 어떻게 왔는지 운전을 하고 온 사람도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차를 어디다 댔는지 모르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왔는지 누구랑 마셨는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집에 와서는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했다고 가족들 또 화도 냈다는데 본인 기억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블랙아웃이 올 정도 술을 마셨다는 것은요 이미 정상적 음주는 벌써 지나갔고요. 굉장히 병적인 음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음 단계도 넘어섰고 이미 블랙아웃 생길 정도면 과음을 넘어선 병적 음주 단계까지 왔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블랙아웃, 필름 끊김은 질병의 한 증거다. 이게 당신이 병적인 음주를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전문가를 만나서 반드시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대안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습관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미 블랙아웃이 될 정도 술 마셔야지만 술의 효과를 느낀다는 겁니다. 본인들은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술 마실 때 적당히 마셔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술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땡겨버리거든요. 그때는 이제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아웃 걸리신 분들 보면 이게 하나의 습관으로 되고요. 이미 그 정도까지 블랙아웃이 올 정도 술을 마셨다는 것은 이미 문제음주를 넘어선 질병적 음주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술을 어쩔 수 없이 마셨다면 그 다음날 숙취는 또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그래서 또 세트로 술 먹은 후까지 준비를 다 해봤습니다. 숙취 어떻게 하는 것이 몸 건강, 뇌 건강에 좋은지요? 동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만나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숙취. 도대체 숙취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알세트알데하이드라는 그런 독성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질은 위나 장에서 일부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간에서 분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물질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두통이라든지 메스꺼움, 안면 홍조 이런 것들을 숙취라고 말합니다. 숙취를 없애기 위해 애주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데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숙취 해소법을 알아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은 필수죠. 짬뽕이나 라면 등 맵고 짜고 얼큰한 음식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숙취 해소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 것도 잘못된 방법. 술을 마신 뒤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돼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몸의 균형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위장약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간이 술과 약을 동시에 분해해야 하기 때문에 알코올 대사 속도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또 제3제 계통의 위장약은 위는 보호할지 모르지만 위벽의 알코올 분해 요소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주 후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숙취, 올바른 해소법은 없을까요? 숙취 해소를 위해서는 알코올 분해를 하는 간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알코올 분해 요소 생성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콩나물국은 아스파라긴산 비타민이 많아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북엇국은 메티오닌이 풍부해 음주로 생긴 유해산소를 없애주고요. 조개국은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타우린이 풍부하다고요.
알코올 섭취로 나타난 수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코올 분해를 돕는 과당이 함유된 꿀물이나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손실된 비타민C가 풍부한 유자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촉진해 숙취 해소에 효과 만점이라고요. 숙취 해소에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걷기, 달리기 등 모든 신체 활동은 알코올로 생긴 독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혈자리를 알아볼까요? 이곳이 곡지라는 혈자리고 여기에서 대략 3cm 아래로 내려가면 수삼리라는 혈자리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숙취가 있을 경우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실 겁니다. 숙취가 심해 고통스러울 경우 곡지와 수삼리 등의 혈을 누르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뾰족한 물체로 2, 3분 정도 눌러주면 대변을 통해 장 속의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백회라는 혈자리인데요. 혈자리를 찾는 방법은 이 양미간 중심과 그 다음에 귀를 연결했을 때 맞닿는 부위, 그러니까 머리의 제일 꼭대기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거나 두통이 심한 경우 백회 부위를 눌러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다음은 솔곡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이마의 중간 지점에서 귀 쪽으로 연결한 선과 귀 맨 위를 연결한 선이 맞닿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솔곡 양쪽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자극하면 술로 인한 두통에 좋다고 하네요. 귓볼 가운데 부분인 이환혈과 엄지의 아랫부분인 어제혈을 지압하는 것도 숙취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숙취 예방법이나 숙취 해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음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음주를 하시고 또한 간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3일 정도의 휴식기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숙취법까지 술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은요. 술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무영 원장님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요. 또 현장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어려움을 가진 분들 치료하는데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님의 좋은 말씀과 더불어서 이 노력들이 또 박사님의 그 노력이 우리 사회에 좀 더 건강한 음주 또 그게 나아가서 건강한 문화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사랑 중앙병원의 이무영 원장님 모시고 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박사님. 오늘은 술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브레인 특효 처방전 내려주시죠. 음주 안식일 또 안식월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도요. 그저 한두 잔 기분 좋게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축적이 돼서 우리 병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후나 목요일 오후 요 한 번은 집에 일찍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날은 술을 안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안식일처럼 수요일이나 목요일 사흘에 한 번은 술을 안 마시는 날로 정해야 되겠다. 또 그것으로서도 부족한 사람은 안식월이 필요합니다. 한 달 아예 안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단 혼자서 해보는 것은 안 됩니다. 주위에 공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선언 효과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체면으로도 못 마시는 겁니다.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특히 매일 만신나게만 하면 술집을 하는 이 악당들한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러면 뭘 할 것인가? 맨날 술집에 가다가 그러면 그 시간에는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뭐 영어를 새로 배운다든가 학원에 새로 간다든가 그런 거를 함으로써
술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영영 아주 술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술을 안 마시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내가 정말 토익에 몇 점을 더 땄다. 수봉을 승진 시험에 이만큼 합격을 했다든가 또 자격증 하나 땄다든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이 안식월을 성공하기에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선언을 하고 대신에 건설적인 일을 한 가지를 하십시오. 저게 제가 내리는 처방입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 마신 술 때문에 속이 부대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술을 아예 끊어라,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요.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음주 안식일을 정하거나 음주 안식월을 정해서 좀 이 술을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은요, 훨씬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뇌과학 마음을 읽다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요, 위급하거나 다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주위의 도움을 청해야겠죠. 이럴 때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저기 빨간 티셔츠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라고 대상을 지목해서 말하는 것, 어떤 쪽이 더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빨간 티셔츠 아저씨 도와주세요 라고 대상을 정확히 지목해서 말하는 것이 도움받기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지목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외면해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바로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방관자가 돼서 상황을 그저 구경하기만 한다는 건데요. 이 현상을 이야기하자면 1964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욕에서는 역사에 남을 유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름하여 키티 제노비스 사건. 당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키티 제노비스는 거리로 나온 정신 이상자에게 살해되고 말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녀는 수차례 칼에 찔리면서 아주 격렬하고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물론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칼을 휘두르는 정신 이상자에게 폭행을 당한 시간은 무려 35분간. 나약한 여성이 공포와 고통으로 울부짖은 긴 시간 동안 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건을 목격하거나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3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38명의 방관자로부터 방치된 제노비스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녀를 살해한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우리의 무관심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닐까요? 키티 제노비스 사건을 계기로 많은 학자들이 이 방관자 실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가짜 연기 실험입니다. 실험 대상자가 있는 방 안에 가짜로 연기를 피워봤습니다.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때 이 실험 대상자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방관자 효과를 입증한 가짜 연기 실험입니다. 실험 대상이 혼자 있을 때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을 감지했을까요? 생각할 것도 없이 금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데는 거침이 없네요. 이번에는 2명의 실험 도우미들이 연기에 무관심하게 반응했을 때 실험 대상자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기를 감지한 실험 대상자는 혹시 화재일까 하고 위험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주변 눈치를 먼저 살피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선뜻 방을 나서거나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20분이 지나서야 방을 나섭니다. 혼자
혼자일 땐 없던 방관자 효과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생겨난 걸까요? 이 방관자 효과는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조치를 취하겠지, 누군가가 먼저 대처하겠지 하는 방관자 효과 때문에 초반 10분 동안에는 아무도 탈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상자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는 이 방관자 효과 때문에 다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기면서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위험한 상황은 극한으로 치닫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지금도 내일이 아니야 라고 고개를 돌리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즉각 행동하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네요. 만약에 상황이 악화돼서 심각해진다면 왜 그때 내가 행동하지 않을까 하고 자책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뇌과학 마음을 읽다였습니다. 오늘 술에 관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다음 주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나요? 술 이야기가 이게 한 시간에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좀 가벼운 정도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는 좀 더 심각한 정말 이 술로 인해서 완전히 가정 파탄이 일어난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정신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술만은 일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함께 걱정을 해봐야 될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역시나 술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요.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